러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네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가슴 한편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까? 아니면 묘하게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까? 어쩌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이 말이 우리 안에 어떤 진실을 건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끔 숨을 쉽니다. 진짜 숨을요. 사람들 속에서는 쉴 수 없었던 그런 숨을 말입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닫는 순간 느껴지는 그 안도감. 이제 웃지 않아도 되고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이제야 나로 돌아왔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혼자가 되었을 때의 그 느낌. 얼굴에 걸쳐놓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긴장했던 어깨가 내려가고 신경 쓰던 말투가 풀어지는 순간. 당신은 그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편안함이었습니까? 해방감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피곤함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혼자가 편하다면서 우리는 왜 다시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걸까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지는 걸까요? 왜 주말 내내 아무도 연락하지 않으면 문득 외로워지는 걸까요? 당신은 언제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혹시 그건 특정한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분위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때 당신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혼자가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까?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만큼 모순적이면서도 정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웃음소리가 넘치는 자리에서 우리는 가끔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니, 혼자보다 더 외롭다고 느낍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있는데도 더 외롭다고 느낀 그 순간을. 모두가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데 나만 그 안에 없는 것 같은 느낌. 대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진짜 내 웃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맞추느니 혼자 조용히 있는 게 더 편할 거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고 먼저 일어났습니까? 혹시 끝까지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관계 때문에 지쳐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기 위해 나를 조금씩 감춘 적은 없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으려 애쓴 적은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은 압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나는 사라집니다. 함께 있지만 나는 없습니다. 웃고 있지만 내 웃음은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내가 작아진 적은 없었습니까? 누군가 곁에 있기 위해 나를 줄인 적은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 사람의 기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를 조금씩 접은 적은 없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렇게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까? 그 언젠가는 왔습니까?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인 걸까요?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되었습니까? 어릴 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노는 아이는 왜 외로워 보였습니까? 무리에 끼지 못한 아이는 왜 불쌍해 보였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함께가 좋은 것이고 혼자가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까? 학교에서였습니까? 집에서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으려고 애씁니다. 맞지 않아도, 편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혼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외로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신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 싫어서 유지하는 관계 말입니다. 떠나면 외로울 것 같아서, 버리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왜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십니까? 혼자가 편하다고 느꼈으면서도 왜 다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왜 다시 그 불편함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혹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던 건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언가 마주해야 할 것 같아서 두려웠던 건 아닙니까?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무서웠던 건 아닙니까? 혼자 있으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미뤄둘 수 있었던 생각들, 바쁘게 움직이면 잊을 수 있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그 시간이 편했습니까? 아니면 견디기 힘들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당신은 기꺼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습니까? 후회였습니까? 불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습니까? 혹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해야 하는 나 자신이 두려워서인지도 모릅니다. 함께 있으면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반응하면서 우리는 나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편했습니까? 나를 미루는 것이, 나를 잊는 것이 당신에게는 편한 일이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오래 나를 미뤄왔습니까?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관계는 때로 피난처가 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 내 안의 빈 곳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곳,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덮을 수 있는 곳. 당신에게 관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만났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함께 있었습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나머지는 왜 만납니까? 의무 때문입니까? 습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입니까? 우리는 가끔 관계의 무게에 눌립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 연락해야 할 사람들, 챙겨야 할 관계들, 그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관계가 기쁨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진 순간, 만나는 것이 설렘이 아니라 피곤함으로 다가온 순간,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만났습니까? 피곤한 줄 알면서도, 내키지 않는 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났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거절했습니까? 정직하게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뒤로 미루고 관계를 앞에 놓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 대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관계 속에서 진짜 나를 숨기기 시작한 것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이,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변했습니까?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마음,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당신 안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혼자 있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까? 혹시 그 두 가지 모두가 아닌 제 3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혼자도 좋고 함께도 좋은 그런 편안한 마음 말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 당신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혼자였습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지치는 이유는 관계 자체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를 감추고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우리는 가짜 나를 내보입니다. 그 가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당신은 압니다. 매번 신경 쓰고 매번 조심하고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모습을 보여도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을까? 하루 종일 그렇게 신경 쓰고 나면 당신은 무엇이 됩니까? 지친 사람, 텅 빈 사람, 이제는 나조차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진짜 당신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당신이었습니까? 당신은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의 나, 저 사람 앞에서의 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의 나. 그렇게 여러 개의 나로 살아가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가 정작 가면 아래의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예전에 당신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젊었을 때의 당신, 한창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를 넓혀가던 그때의 당신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중요하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재산이야. 그래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넓게 관계를 맺고 더 열심히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당신은 얼마나 바빴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을 만나고 전화하고 약속을 잡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정작 당신 자신을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달라졌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입니까? 관계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 침묵해도 괜찮은 사람, 진짜 나를 보여도 떠나지 않는 사람. 당신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정직하게 세어보십시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약한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 실패해도 넘어져도 초라해져도 곁에 남아있을 사람. 몇 명입니까? 혹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건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쌓아온 그 많은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새벽에 울면서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은요? 우리는 관계의 수를 늘리는 데 익숙합니다. 아는 사람을 늘리고 연락처를 늘리고 만남을 늘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짜 아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당신의 약한 모습을 봐도 괜찮은 사람은요? 당신이 힘들 때 진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주 만납니까? 아니면 오래 연락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정말 혼자 있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싫었던 걸까요? 그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혼자 있고 싶은 것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싫은 것의 차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독이 아니라 나다움을 지킬 수 있는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어야만 나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적은 사람과 깊이 이어지는 관계입니까? 왜 그런 관계를 원합니까? 그것이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래야 한다고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그 순간, 함께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꼈던 그 시간, 나는 왜 그런 감정을 가졌을까요? 혹시 그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습니까?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말하지 못했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무서워서였습니까? 관계가 끊어질까봐 불안해서였습니까? 예전에 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라는 이 말을. 젊었을 때의 나, 관계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때의 나는 이 말이 이해되었을까요? 아마 거부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급한 사람이라니 너무 거만한 것 아닌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때의 당신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고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킨다는 것.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당신을 키우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줄이는 관계입니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으면 점점 작아지는 나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까? 저급한 사람, 이 표현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누가 누구를 저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니면 교양입니까?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아니, 애초에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지만 정직해집시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매일, 매 순간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와 맞고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이 사람과는 편하고 저 사람과는 불편하다고. 그것이 저급함에 대한 판단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분명 사람을 나눕니다. 나를 키우는 사람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으로. 함께 있으면 더 나아지는 관계와 함께 있으면 점점 작아지는 관계로. 당신도 그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저급한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작아지는지를, 어떤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면 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왜 우리는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까?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무섭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잃으면 남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관계는 없습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고 다독이는 관계는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관계는 없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동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더 지쳐갔습니까?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참을만 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매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쓸립니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결국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참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당신이 아파집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조금 불편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이미 아픈 단계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노력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편한 관계는 없다고, 서로 맞춰가는 것이 관계라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춰간다는 것과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노력한다는 것과 나를 속인다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춰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것입니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늘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 시간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주제도 맞지 않고 농담도 재미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계속 함께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혼자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어떤 거짓말을 그만해야 합니까? 혼자 있을 용기가 없어서 맞지 않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용기,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왔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비겁한 일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용감한 일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맞지 않는데도 함께 있는 것, 불편한데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정말 용기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외로움입니까? 고독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강요입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채우는 시간.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나를 만납니다. 외로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 혼자 있음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 연결되지 못했다는 허전함,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잃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입니까? 혹시 둘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고독을 외로움으로 착각해서 혼자 있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고독을 선택할 용기와 외로움을 견딜 힘은 다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을 용기, 나를 마주할 용기, 나를 받아들일 용기, 아니면 그 용기가 없어서 계속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관계 속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관계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곳으로. 당신의 관계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만남입니까? 아니면 도피입니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정작 나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친구의 기대, 직장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 모든 기대를 다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기대를 살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기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그것이 내 기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의 꿈을 내 꿈으로 착각하고 남의 가치를 내 가치로 믿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대신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원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진짜로, 정직하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망설여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래 나를 잃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고독은 사치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입니까?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많은 친구, 많은 연결, 많은 관계. 숫자가 많으면 안심이 됩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전화번호부를 펼쳐보십시오. 몇 명의 이름이 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당신을 아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당신의 아픔을 아는 사람, 당신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 당신의 꿈을 아는 사람, 당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 몇 명입니까? 많은 사람을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넓게 연결되는 것과 진하게 이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넓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깊은 관계입니까? 관계의 질과 관계의 양,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고, 더 넓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깊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많은 사람인지, 깊은 관계인지.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관계를 유지합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인연이 닿았으니 계속 만나고, 연락이 오면 응답하고, 모임이 있으면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깊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깊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만난다고 해서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래되었습니까? 자주 만납니까? 그런데 깊습니까? 깊은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약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관계. 없다면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먼저 가면을 벗지 않아서입니까? 깊은 관계는 기다린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렵습니까? 관계를 정리할 때와 관계를 지킬 때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살면서 계속 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 그런 관계는 용기를 내어 끊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나를 키우는 관계, 나를 이해하는 관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 그런 관계는 노력해서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편한 순간도 있고 불편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당신이 그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가짜 당신입니까?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성장합니까? 아니면 정체됩니까? 그 관계가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지칩니까? 이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답을 외면합니다. 답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잃으면 다시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오히려 나를 잃어버린 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나가 아닌 가짜 나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진짜 관계는 진짜 나로 만들어집니다. 가짜 나로는 가짜 관계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를 원합니까? 진짜 관계입니까? 아니면 가짜 관계입니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관계를 끝내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렵습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정말 선택해야 할 것은 고독과 관계 사이가 아닙니다. 진짜 나와 가짜 나 사이입니다. 진짜 나로 혼자 있는 것과 가짜 나로 함께 있는 것.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돼. 지금은 아직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평생을 맞지 않는 관계 속에서 보냅니다. 평생을 가짜 나로 살아갑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맞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라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나를 채울 수 있는 공간,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여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까? 진짜 나로 만드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가짜 나로 유지하는 관계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진짜 나를 압니까? 가면 뒤의 나를, 역할 뒤의 나를, 기대 뒤의 나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만나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나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가야 합니다. 외롭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진짜 관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것은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관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고독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 있을 때 왜 마음이 불안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생존의 흔적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옵니다. 아기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여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호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는 기억이.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혼자를 피합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사라지면 아기는 즉시 운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학습된 행동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혼자 남겨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습니다. 이 본능은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울음 대신 불안으로, 매달림 대신 집착으로 우리는 여전히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 안의 그 두려움은 언제 처음 생겼을까요? 기억나는 가장 오래된 순간이 있습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입니까? 타인의 평가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더 두렵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혼자 있음이 아니라 배제당함입니다. 당신은 언제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합니까? 정말 혼자라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고 느껴질 때입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때와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집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를 판단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상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우리도 웃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우리도 아픔을 느낍니다. 이것은 거울 신경세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협력할 수 있었고 문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끊임없이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판단받고 평가받고 배제당합니다. 이것을 조망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작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를 외로운 사람으로 볼 거야. 나는 혼자 밥도 못 먹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친구도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이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상상은 실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뇌는 그것을 진짜처럼 받아들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 속의 거부도 진짜 거부처럼 아픕니다. 상상 속의 비난도 진짜 비난처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혼자 있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상처받아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혼자 있는 사실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상상입니다. 소속감.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누군가의 일부라는 느낌.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속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공동체.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욕구입니다. 원시시대의 집단에서 배제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피할 수도, 먹이를 구할 수도, 추위를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배제를 죽음만큼 두려워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습니다. 뇌는 따돌림과 신체적 상처를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만큼 배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지금은 원시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한 집도 있고 안전한 환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배제를 두려워합니다. 이성적으로는 괜찮다고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불안합니다. 이것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원시시대 환경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의 진화 속도가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어나지 않을 위험을 걱정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서 배제되었을 때 이성적으로는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마음이 아픈 경험. 그때 당신의 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슴이 아팠습니까? 배가 아팠습니까? 머리가 아팠습니까?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진짜 신체 반응입니다. 뇌가 배제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나다움을 포기하는 것.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집단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동조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에 속하기 위해 집단의 의견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집단에 맞춰 나를 바꿉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개의 선을 보여주고 어느 것이 더 긴지 물어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두 정답을 맞힙니다. 하지만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린 답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을 의심하고 틀린 답을 따라갑니다. 명백히 보이는 것조차 집단의 의견에 맞춰 바꿉니다. 하물며 자신의 생각, 감정, 가치관은 얼마나 쉽게 바뀌겠습니까? 소속감의 욕구와 자아 정체성이 충돌합니다. 나로 있고 싶은 마음과 속하고 싶은 마음이 부딪힙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소속입니까? 이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소속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소속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하게 믿겨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다가 혼자 남는 것보다 나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짜 안전은 소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나로 있을 수 있을 때 진짜 안전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숨기고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언젠가 들킬까봐, 가면이 벗겨질까봐, 진짜 내가 보이면 거부당할까봐. 이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가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가짜 나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언젠가 진짜 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그 가면 뒤에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진짜 나로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들킬 것도 없고 거부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부당하는 것은 가짜 나가 아니라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애초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불안합니까? 진짜 나로 거부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짜 나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나를 드러내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아픕니까? 물론 아픕니다. 하지만 적어도 명확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나를 드러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쁩니까? 잠깐은 기쁩니다. 하지만 곧 불안해집니다. 진짜 나를 보이면 떠날 것 같아서, 계속 가짜를 유지해야 해서. 이것은 끝이 없는 불안입니다.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타임의 시선, 이것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다른 사람의 눈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거울자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통해 나를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똑똑하다고 보면 나도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능하다고 보면 나도 나를 무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됩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너는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자신을 똑똑한 아이로 생각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느리니?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자신을 느린 아이로 믿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도 바뀝니다. 똑똑하다고 믿는 아이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합니다. 느리다고 믿는 아이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실제로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거울을 보고 자랐습니까? 그 거울은 당신을 어떻게 비췄습니까? 문제는 이 이미지가 진짜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의 일부만 봅니다. 뇌가 보여주는 모습만,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봅니다. 부모는 자녀의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일부만 봅니다. 친구는 친구 관계에서의 나만 봅니다. 동료는 직장에서의 나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완전한 시선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나를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누구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사회입니까? 그 시선이 진짜 당신을 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당신을 보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왜 견디기 힘듭니까? 혼자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바깥의 소음이 사라지고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묻어둘 수 있었던 생각들, 밀어낼 수 있었던 감정들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행복한 걸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은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예측이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철학적 질문들에는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뇌는 이 애매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답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잘못 살고 있어. 왜 긍정적인 답이 아니라 부정적인 답일까요? 이것도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최악을 준비하는 것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일 수도 있고 호랑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호랑이였다면 죽습니다.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는데 바람이었다면 에너지만 낭비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후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강하게, 더 오래 기억합니다. 칭찬보다 비난을 더 깊이 새깁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경험은 긍정적 경험보다 5배 더 강하게 뇌에 각인됩니다. 칭찬 5번의 효과를 비난 1번이 지웁니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되었을까요?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혼자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어릴 때 혼자 남겨졌던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잠깐 나가고 없을 때의 불안, 친구들이 나를 빼고 놀 때의 외로움, 그때의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은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이 그때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도 당신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이 나를 감춥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얼굴을, 가족 앞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얼굴을, 친구 앞에서는 친구의 얼굴을, 우리는 상황에 맞는 가면을 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역할 수행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가면이 나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가면을 벗을 줄 모를 때입니다. 당신은 언제 진짜 나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까? 이때, 이 사람 앞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진짜 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진짜 나로 있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란 무엇일까요? 가면을 벗은 나, 역할을 내려놓은 나, 기배를 저버린 나, 판단받지 않는 나, 있는 그대로의 나, 그런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상상 속의 타인을 의식합니다. 이것을 내면화된 타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없어도 마음속에 존재하는 타인입니다. 부모의 목소리, 선생님의 평가, 사회의 기준, 이것들이 내면화되어 나를 감시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누구의 눈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까?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외로움과 홀로 있음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채워집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회복합니다. 고립은 강요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혼자 있게 된 것입니다. 배제당하고 버림받고 연결이 끊긴 상태입니다. 고립 속에서 우리는 비워집니다. 나를 잃고, 의미를 잃고, 희망을 잃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연결되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슬픔입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허전함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도 느끼고 많은 사람 속에 있을 때도 느낍니다. 홀로 있음은 상태입니다. 본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서 외롭지 않을 수 있고 홀로 있으면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입니까? 고립입니까? 외로움입니까? 홀로 있음입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고독이 필요한데 관계 속으로 도망갑니다. 외로움을 느끼는데 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에 대한 대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정표에 나만의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처럼 지켜야 합니다. 고립을 느낀다면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관계나 맺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진짜 이해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음이 편하다면 그것을 즐기면 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계 중독과 관계 회피. 이 둘은 양극단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나를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관계 중독은 관계 속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연락하고 확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왔는지, 누가 나를 찾는지, 소셜미디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 나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빈 곳을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 회피는 관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연락을 끊고 혼자 있습니다. 관계를 위한 초대를 거절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속에서는 진짜 나를 감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처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둘 다 나를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진짜 해결책이 아닙니다. 관계 중독은 관계를 통해 나를 정의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많은 친구가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이런 정체성으로 나를 채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관계가 변하면 나도 흔들립니다. 누군가 떠나면 나도 무너집니다. 관계 회피는 관계를 거부함으로써 나를 지키려 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정체성으로 나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립입니다. 진짜 연결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받는 경험을 놓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관계 속으로 도망갑니까? 아니면 관계를 피해
도망갑니까? 이 반응은 선택일까요? 습관일까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입니까? 대부분은 습관입니다. 오래전에 형성된 대응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면 관계를 회피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어릴 때 혼자 있는 것이 불안했다면 관계에 매달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것을 애착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이 평생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 애착 관계도 편하고 혼자도 편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 없을 때는 독립적입니다. 불안 애착 관계에 집착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안심하려 합니다. 회피 애착 관계를 피합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합니다. 독립적인 척하지만 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애착 유형입니까? 이것이 지금 당신의 관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순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관계에서 얻는 안정감은 진짜 안정입니까? 도피입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됩니다. 진짜 안정은 관계가 끝나도 유지됩니다. 관계 속에서 얻은 것들이 매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장, 이해, 사랑, 배움. 이런 것들은 관계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일부가 됩니다. 도피로 얻은 안정은 관계가 끝나면 무너집니다. 관계를 통해 회피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불안, 두려움,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관계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끝나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가 내일 끝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슬픕니까? 당연히 슬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무너집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까? 살아갈 이유가 사라집니까? 전자라면 진짜 안정입니다. 후자라면 도피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는 질문입니다. 관계를 나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비우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짜 관계는 서로를 채웁니다. 함께 있으면서 각자 성장합니다. 혼자로도 괜찮지만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함께 있음이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도피로서의 관계는 서로를 소모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각자 비워집니다. 혼자는 불안하고 함께 있어도 불편합니다. 함께 있음이 각자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느 쪽입니까?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을 이제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왜 나는 혼자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본능입니다. 생존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소속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가? 그것은 거울 자아의 작동입니다. 하지만 거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 나는 혼자 있을 때 불안한가? 그것은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부정성 편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진실은 아닙니다. 왜 나는 관계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습관입니다. 오래된 대응 방식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나의 감정과 생각의 구조를 아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이해했습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이 이해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관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자라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는 삶 그 자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관계가 삶의 전부일까요?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을 인생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것은 관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잘못 이해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목적으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넓은 인맥을 가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 나를 성장시키는 수단,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수단. 수단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질을 잃습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를 만듭니다. 진짜 연결 없이 형식만 유지합니다. 의미 없는 만남을 반복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관계는 몇 개나 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십시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당신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의미 있었던 관계는 몇 개입니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손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깊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관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쳐 지나간 인연들, 잠시 함께했던 사람들, 필요에 의해 연결되었던 관계들, 이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깊은 의미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삶이란 동굴 속에 갇혀 그림자만 보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진짜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진짜로 착각한다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진짜 관계를 보지 못하고 관계의 그림자만 보며 살아갑니다. 관계의 그림자란 무엇입니까? 겉모습으로 맺어진 관계, 이해관계로 연결된 관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관계, 습관처럼 유지되는 관계, 체면 때문에 이어가는 관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 관계. 이것들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진짜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관계,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 침묵도 편안한 관계, 떨어져 있어도 이어진 관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 이해관계가 없어도 유지되는 관계. 당신의 관계 중에 진짜는 몇 개입니까? 그 관계들에 충분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림자 같은 관계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려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인맥을 쌓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상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진짜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다양한 관계를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웁니다. 말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많은 것보다 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넓은 것보다 진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 7000명,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떤 관계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아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정직한 것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많아져야 합니까? 더 깊어져야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선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지 않을 것인지 선언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동시에 어떤 관계를 내려놓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깊게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많은 관계입니까? 깊은 관계입니까? 피상적인 100명입니까? 아니면 진실한 쇠명입니까?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의미 없는 모임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대화에 쓸 것입니까?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넓은 인맥을 자랑했고 언제나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병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쌓은 관계 중에서 진짜 자기를 위해 오는 사람은 단 3명뿐이라는 것을. 배우자, 오래된 친구 1명, 그리고 동생. 이들만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본 이야기입니다.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늦었지만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알고 싶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힘든 시기에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많은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깊은 관계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부의 100명보다 새벽에 전화할 수 있는 1명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 3시에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 무너져도 받아줄 사람, 실패해도 곁에 남을 사람. 품이 있는 고독과 품이 없는 집착.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품이 있는 고독은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 맞지 않는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 혼자여도 괜찮다는 확신. 외로움보다 나를 잃는 것이 더 두렵다는 깨달음. 품이 없는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붙잡는 것.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매달리는 것.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존감을 잃으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 상대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한데 끝맺지 못하는 것. 두 가지 모두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자유입니다. 후자는 감옥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전자입니다. 품이 있는 고독, 나를 지키는 고독, 나다움을 위한 고독, 존엄을 유지하는 고독. 동양 사상에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독선 귀신,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할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고함도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맹자는 또 말했습니다. 국이불능음,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부귀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가난도 나를 바꾸지 못하고, 권력도 나를 굽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관계로 옮겨보면 어떻습니까? 인기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외로움도 나를 바꾸지 못하고, 소속의 압력도 나를 굽히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품이 있는 고독입니다.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도불행 승구부 2부.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리라.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자라도 가겠다는 뜻입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양에도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혼자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로는 답했습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고.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로웠다고.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입니다. 혼자여도 나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없어도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고 싶죠. 하지만 이 하지만 뒤에 무엇이 옵니까? 외로울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불안할 것 같아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 세상에 뒤처질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설 수 있다는 것. 왜 그럴까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관계에 의존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관계를 붙잡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합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초조합니다. 이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기대는 것입니다. 집착입니다. 공생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도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떠나려 하면 다른 사람이 붙잡습니다. 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짜 관계는 의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지만 함께 있으면 더 좋은 것.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있으면 더 풍요로운 것. 떠나면 아쉽지만 붙잡지 않는 것. 오면 반갑지만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일케는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두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하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진짜 관계의 본질입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 함께 있는 것. 너도 내로 있고 나도 나로 있으면서 함께하는 것. 섞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서는 것.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의존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집착입니까? 아니면 존중입니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돈, 직업, 취미.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입니까? 얕은 관계 100개입니까? 아니면 깊은 관계 하나입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결과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관대였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했고,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뇌도 더 건강했습니다. 반대로 많은 관계를 가졌지만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고독했습니다. 인기가 있어도 허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관계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지난주를 돌아보십시오. 시간을 가장 많이 쓴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많이 빼앗긴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시간을 씁니다.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다 정작 중요한 관계에는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를 내려놓을 용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 당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모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 없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 겁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전화번호부에 모든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몇 사람만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만. 그렇다면 왜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왜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왜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무엇에 시간을 썼어야 했고 무엇에 시간을 낭비했는지. 하지만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지금 깨닫지 못합니까? 왜 후회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헛된 것을 쫓지 않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면 후회 없이 살 수 있다고. 당신은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그것이 중요합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유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면의 상태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의존으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 오면 반갑고 가도 아쉽지 않은 것, 함께해도 좋고 혼자여도 평안한 것, 사랑받아도 기쁘고 사랑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 보자는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야 할 사람은 갑니다. 진짜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짜 관계는 노력해야 합니다. 긴장됩니다. 억지스럽습니다. 꾸며야 합니다. 가면을 써야 합니다.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느 쪽입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긴장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억지스럽습니까?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다르게 대합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떠나려 하면 보내줍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존중, 소유가 아니라 자유, 위존이 아니라 독립. 혼자여도 괜찮지 않은 사람은 관계를 다르게 대합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집착합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조종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집착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너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을 이제 다시 보십시오. 삶 전체의 맥락에서, 인생의 큰 그림에서, 죽음까지 포함한 시각에서 이것은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관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싫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의미 없는 관계에 소모할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관계를 깊게 만들 것입니까?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지금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관계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입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넓은 인맥이 아니라 진한 연결이, 이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많은 경험, 많은 사람, 많은 성공.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적은 것의 깊이가 많은 것의 넓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 60에 이순이라고. 비가 순해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듦의 의미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인생의 진실을 아는 것, 그 진실에 순응하는 것, 그 진실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어떤 관계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 아니, 필요하다는 것.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놓지 못합니까? 품이 있는 고독. 이것은 나이듦의 특권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혼자 있어야 편안해집니다. 혼자 있어야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해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단계에 왔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합니까? 만약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것은 아직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가십시오. 나와 친해지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충만합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삶의 진실입니다. 관계의 진실입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댑니다. 의존합니다. 집착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도 무너뜨립니다. 둘 다 함께 쓰러집니다. 공멸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섭니다. 나란히 섭니다. 기대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힘으로 서면서 함께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당신은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고 있습니까? 상대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러뜨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는 관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나로 사는 것, 이것도 인생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로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으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압니까? 진짜 나를 압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나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되어야 할 나만 사랑합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은 이제 명령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진짜 삶으로의 초대, 진짜 나로의 초대, 진짜 자유로의 초대, 진짜 관계로의 초대. 당신은 이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용기를 내겠습니까? 삶의 질은 관계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계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입니다. 얼마나 넓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하게 이어져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많은 관계를 쫓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가꿉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진짜 인생. 당신은 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고 중요한 관계를 깊게 하고 나를 만나고 나와 친해지고 나를 사랑하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생, 진짜로 사는 것, 진짜 나로 사는 것.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까? 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잃으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며 살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을 여기까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와 다르게 들립니까? 이것은 사람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혼자 살라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살라는 초대였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독과 관계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다움과 나 아님 사이의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답을 찾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질문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떠오릅니까? 어떤 얼굴이 보입니까? 어떤 이름이 들립니까? 그 관계를 떠올릴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어깨가 무거워집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이것은 몸이 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합리화하고 마음은 망설이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지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비워진다는 뜻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는 당신을 키웁니까? 소모시킵니까? 이 질문도 급하게 답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키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용기 있어지는 것입니다. 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다워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모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있으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어느 쪽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의 조합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이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 이 말이 무겁게 들립니까? 차갑게 느껴집니까? 어쩌면 정리라는 말 자체가 오해를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끊는다, 관계를 버린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관계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은 강도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인지, 어떤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인지. 이것은 차가운 계산이 아닙니다. 정직한 선택입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만나고 깊이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조금 멀리 두어야 합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특별한 날에 연락하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어떤 관계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감사함을 담아 보내주고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정리가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를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어떤 관계를 조금 멀리 두고 싶습니까? 어떤 관계를 놓아주어야 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을 봅니까? 끊임없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체크하고 영상을 봅니까? 텔레비전을 켭니까? 소음으로 침묵을 채웁니까? 아니면 조용히 앉아 있습니까? 창밖을 봅니까? 차를 마십니까? 책을 읽습니까? 음악을 듣습니까? 걷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고독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견디려는 사람은 그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 합니다.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고독을 누리는 사람은 그 시간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비워둡니다. 생각할 공간을 만듭니다. 느낄 여유를 줍니다. 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고독을 견디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것입니까? 누려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고독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면 고독은 두려운 것이 됩니다. 최대한 피하려 하고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면 견디려 하고 빨리 벗어나려 합니다.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면 고독은 선물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나를 만납니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견디는 고독은 무겁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불안합니다. 공허합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고독은 가볍습니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평화롭습니다. 충만합니다.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당신의 고독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고독이 무겁다면 그것은 말을 아직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도 배울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조금씩 천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밀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버리십시오.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숨을 쉬며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 있는 법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관찰하십시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있어 보십시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질문과 함께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보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답하지 않으면 삶이 대신 답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과 앞으로도 함께 가고 싶습니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함께 있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나누고, 더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해져야 합니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것은 더 큰 질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고 싶은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은지,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깊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당신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답을 선택하든 그 답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깊은 것을 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상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답과 일치합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까? 만약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습관입니까? 다른 사람의 기배입니까?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나를 버리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것, 나다움을 지키며 살라는 것, 고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필사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습니다.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합니다. 맞는 사람과 깊이 이어지고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정중하게 거리를 둡니다. 혼자이면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관계입니까? 더 바쁜 일정입니까? 아니면 더 조용한 시간입니까? 더 큰 성취입니까? 아니면 더 작은 평화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 누군가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에게 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일정표에 넣으십시오. 다른 약속처럼 지키십시오.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피상적인 모임 대신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조용함이 필요하다면 소음을 줄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침묵 속에 앉아 있으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만약 비어 있다면 먼저 나를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 나와 대화하는 것, 나의 감정을 느끼는 것, 나의 필요를 아는 것, 나의 꿈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이루지 않는 것, 지금 여기서 돌보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나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혼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여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외롭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필요 없는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의미 없는 약속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남들의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입니다.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평화입니다.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나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 중심을 지킵니다. 당신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가 흔들리면 당신도 흔들립니다. 성취입니까? 그렇다면 실패하면 당신도 무너집니다. 인정입니까? 그렇다면 인정받지 못하면 당신도 사라집니다. 진짜 중심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는 것, 그것이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무엇이 오고 가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끝나도, 성취가 사라져도,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까?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이 이제는 위협이 아닙니다. 위안입니다. 허락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허락.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허락. 맞지 않는 관계를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허락. 이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로 가는 길입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짜 관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존이 아닌 존중의 관계, 집착이 아닌 자유의 관계, 소모가 아닌 성장의 관계.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깊은 관계 하나가 얕은 관계 100개보다 당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관계를 재정렬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까?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천히 멈춰서는 것입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남들의 길이 아니라 당신만의 길, 그 길을 가십시오. 두려워도, 외로워도, 불안해도.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신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답을 찾으려 가지 마십시오. 질문이 당신 안에서 울리도록 두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보일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오늘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만. 필요 없는 약속 하나를 거절해 보십시오. 의미 없는 모임 하나를 빠져보십시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혼자 있어 보십시오. 조용히, 온전히, 나와 함께. 어떤 기분입니까? 불편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평화롭습니까? 이것을 느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를 알아가다 보면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독이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다는 것을, 혼자 있음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나로 있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관계를.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차라리 고독한 사람이 되어. 이 말은 이제 명령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진짜 삶으로의 초대, 진짜 나로의 초대, 진짜 관계로의 초대. 당신은 이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이미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 걸음입니다. 작은 한 걸음. 오늘 하나, 매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나로 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